전형팔부 17권, 18권입니다. 정춘추가 자신의 필살기 화공대법을 꺼내들자 모형복 역시 필살기 두전성이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춘추가 그 어느 하나 우세하다 할 수 없었으니 이를 본 아자가 잘됐다 싶어 실룩 웃어버렸고, 정춘추는 크게 화가 치밀어 갑자기 아자에게 독공을 날렸습니다. 그 독은 그대로 아자의 눈으로 침투하였고 아자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유탄지가 이때다 싶어 몸을 날려 아자를 안아들고는 그대로 미친 듯 내달려서 이 반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춘추가 아자에게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허죽과 모형복도 이 반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모형복과 정춘추의 대결은 무승부라 할 수 있었지만 정춘추의 독공과 화공대법은 모형복이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터라 정춘추가 약우세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해서는 아자의 눈에 독을 씻어내게 했는데 끝내 아자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 아자는 내가 소경이 되었다며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었고, 반면에 유탄지는 어쩌면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짝사랑하던 아자가 눈이 멀어 자신이 계속 지켜줄 명분도 생겼고 무쇠탈이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할 테니 절로 신분 세탁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여 이름도 유탄지가 아니라 장취현이라고 말해 주었고요. 아자는 자신이 이렇게 아플 때만 착해지곤 했으니 이때 아자는 그저 갸냘픈 여인 모드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 유탄지는 아자의 눈과 손이 돼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개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탄지의 무쇠탈을 보며 실실 쪼개기 시작했고, 저 대가리 좀 보라며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지? 저건 철까지 말하는 순간 유탄지는 번개같이 날아들어 그자의 목숨을 단번에 끊어버리지 뭡니까? 즉시 개방 사람들이 유탄지를 에워싸서 공격해봤지만 소봉이 없는 개방은 그저 염천교 밑에 사는 거지들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렇게 사람들을 곤죽으로 만들고 있던 유탄지가 갑자기 고개를 조아리며 제발 살려달라는 손짓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관청이 보니 머리에 쓰여진 무쇠탈 어쩌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공은 비록 높지 않았으나 정관청의 눈치법은 거의 왕초 수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금세 유탄지가 무쇠탈을 쓰고 있는 것을 같이 있던 아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간파하였고, 이내 개방 사람들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탄지가 미친 듯이 머리를 땅에 박으며 감사함을 전했고요. 정관청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재미있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장취현이라고 소개하는 유탄지에게 예를 갖추며 접근해서는 아자와 나중에 결혼까지 하려면 결국에는 그 무쇠탈을 벗어야 할 테니 내 반드시 방법을 갈구해서 벗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탄지는 하늘을 두둥실 나는 기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 정관청의 말 한마디면 칸이고 쓸개고 다 빼줄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모형복은 정춘추와 대결 이후 중원을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왕원은 여전히 모형복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4대 부하들도 뒤를 따르고 있었죠. 그때 이들 앞에 나타난 커다란 구리 향로가 있었으니 적의 살기를 감지할 수 있었고 즉시 대비를 해보았지만 결국 구리 향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침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절정의 고수 모형복은 두전성이로 막아낼 수 있었고 옆에 있던 왕원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왕원을 나무 위로 올려놓고는 이제부터 모형복의 살벌한 응징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먼저 무선 장력으로 구리 향로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 장력을 상대할 사람은 강호에 몇 없었지만 향로는 단단한 고철이었으니 물론 향로 안에 숨어있던 자는 사람인지라 더는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물며 태려 모형복에게 일장을 날려 적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이것조차 모형복의 계략이었고 강력한 내경으로 그자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자가 몇 번의 날카로운 공격을 해보아도 모형복에게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끝내 모형복이 내던진 구리 향로에 처박히더니 사망해버리고 말았죠. 이는 너무나도 큰 무공 차이라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는 이런 자들이 500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36동주와 72도주라 불렀습니다. 합쳐서 108동주들이라 부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중가 부적이었습니다. 즉시 왕언이 사로잡혔고 이들에게는 이곳에서의 모임이 절대로 누설되면 안 되었기에 모형복들 전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던 모형복도 이대로라면 생존 확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언에게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덮쳐오고 있었으니 그때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왕언에게 칼을 내려치는 자의 두 팔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모형복은 이 검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육맥신검이라는 것을요. 동시에 한 남자가 능파미보를 써서 해성처럼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 남자는 바로 다네였습니다. 그들은 왕언을 구출해서는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언도 다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냥 남자 사람일 뿐이었지만요. 다네는 108개의 문파인들 공격 전부를 능파미보로 피하며 내달리기 시작했고 모형복도 이제는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108동주들과 모형복의 500대 1의 사투가 전개되었으니 이는 소봉의 취현장 100대 1 전투보다 더 불리한 전투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네와 왕언은 안전한 곳까지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다네는 왕언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던 터라 바둑대회 때부터 몰래 숨어서 쫓아다니고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탄지와 아자 관계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언에게는 오로지 모형복밖에 없었으니 어서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며 돌아가자는 왕언이었습니다. 하여 다네와 왕언은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모형복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군웅들을 나름 잘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모형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들의 대장격인 오노데라는 자가 이참에 잘하면 모형복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우리 108동주의 편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싸움을 멈춰보려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얘기인즉 표면봉이라는 곳에 지존구 문파인 영치궁이 있고 그 영치궁 장문인인 할망구가 하나 있는데 그녀의 무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우리 108동주들은 영치궁에 기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할망구가 108동주들에게 암기를 하나씩 심어놨는데 이름은 생사부라했으며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매년 엄청난 재물과 충성을 바쳐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거스르게 되면 생사부의 해독약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나을 정도라 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영치궁에 가보니 그 할망구가 병이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나 오노데가 108동주들의 원한을 조금이나 풀고자 영치궁에서 사람 한 명을 목숨 걸고 납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내 납치해온 사람을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자 포대를 지고 온 사람이 나와서는 그 포대를 풀었습니다. 과연 포대 안에는 어떤 악마 같은 사람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냥 상꼬마였습니다. 오노데가 목숨 걸고 납치한 사람은 고작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여자였으니 그럼에도 군중들은 폭주하면서 당장 그 여자아이를 쳐 죽이자고 소리쳤고 즉시 여자아이에게 무서운 칼날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할망구한테나 있지 어찌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있겠습니까? 하여 다네가 이를 막고자 급히 육맥신검을 발사해 봤습니다. 원래는 찍찍찍 소리와 함께 검기가 발현돼야 했지만 우리의 허당 다네는 이번에도 허탕을 치고 말았으니 그 순간 번개 같은 속도로 누군가가 날아들어왔고 그 어린아이를 다시 포대 안에 넣고는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네, 바로 허죽이었습니다. 무해자에게 물려받은 900인력의 내공은 마치 태산과도 같았고 군중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허죽의 산위로 내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놈 잡아라 라며 쫓아오던 군웅들 그 누구도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분명 허죽 뒤로는 쫓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도 자꾸만 허죽에게 핀잔을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허죽이 메고 있던 그 포대 안에서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여 포대를 풀어주자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버럭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108동주들의 주인인 천산동무라고 말이죠. 잠깐 설명을 하자면 천산동무는 거의 100살의 할머니가 맞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주화인마를 입어 키와 몸은 10살 꼬마인 상태로 얼굴만 나이를 먹는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또 천상동무는 팔왕육합 유화독전이라는 무공으로 반노환동할 수 있었는데 다만 30년 주기마다 얼굴과 무공이 산꼬마대로 잠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침 산꼬마가 됐을 때 납치를 당해 이 지경이 된 것이었죠. 그때 허죽이 소유파 장문인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 반지는 어디서 훔친 거냐며 무섭게 덤벼들었고 허죽이 무예자가 내공과 이 장문인 반지를 넘겨줬다고 대답하자 애절하게 울기도 했고 또 미친 듯이 화도 내는 거였습니다. 실은 소유파에는 첫째 천상동무, 둘째 무예자, 셋째 이추수 이렇게 3명의 제자가 있었고 동시에 3명은 삼각관계기도 했습니다. 하여 셋째 이추수가 먼저 천상동무를 주화인마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로써 천상동무는 꼬마 몸뚱아리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자연히 무예자는 꼬마보다는 이추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상동무가 이추수의 얼굴에 커다랗고 흉측한 상처를 내므로써 어느 정도 복수를 해준 셈이었지만 그로 인해 천상동무와 이추수는 아주 깊은 원한관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천상동무는 무예자가 허죽에게 준 화폭을 꺼내 보여달라 했고 역시 받아서 펼쳐보니 이추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즉 무예자는 허죽에게 이 초상화를 가지고 가서 이추수에게 무공을 배우라고 했던 것이었죠. 천상동무가 더 화가 나서는 거친 욕설을 뱉어낼 때였습니다. 마침 108동주들이 허죽을 쫓아 이곳까지 당도한 것이었죠. 지금의 천상동무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연약했으니 우선 허죽에게 자신을 업고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허죽은 우선 시키는 대로 뛰어 올랐는데 그마저도 힘 조절을 못해 나무의 키를 아득히 뛰어넘고 말았으니 다행히 힘들게 나무 위로 착지를 할 수 있었고 천상동무가 솔방울을 따서 손에 쥐고 있다가 소유파의 무공정수로 기를 모아서 힘껏 튕겨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방울들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그 솔방울들이 그대로 모든 이들의 몸통이며 머리통이며 다 뚫어버렸으니 이런 장면을 보면 사조용전 황역사의 탄지신통을 뛰어넘는 파괴력이었으며 무예자의 900인용 내공이 무공과 결합하게 된다면 이리도 무서운 지경의 무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천상동무는 그렇게 죽어버린 자의 목덜미를 물어뜯더니 허겁지겁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솔방울 난사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건 오노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동무는 오노대에게 생사부로 협박하였고 그러자 완벽한 심부름꾼이 돼버린 오노대였고 말이죠. 소동이 종료되자 동무는 즉시 무공연마를 시작하였고 이렇게 90일간 연마를 하면 원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방금 1일치를 연마한 것이었죠. 기운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허죽을 크게 다그쳐야 했습니다. 무예자의 제자가 어찌 자신을 선배라고 부를 수 있냐며 앞으로는 사백이라 부르라 했고 소유파 장문인 자리가 싫으면 그 반지를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냉큼 빼서 줘버리는 허죽이었고요. 막상 반지를 빼앗아 껴봤지만 소유파는 이미 수십 년 전 과거였으며 무예자도 죽어버렸으니 기분이 미묘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허죽에게 난 매일 피를 먹어야 한다며 내가 무공을 알려줄 테니 남은 90일 동안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동무에게 무공을 배운다면 허죽의 무공은 못해도 600인력 이상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죽은 동무의 잔인함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은 오로지 소림파 무공만 배워야 한다는 고집도 있어서 거부하며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무는 오누대를 시켜 산에 있는 노루를 잡아다가 마구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허죽이 놀라서 이미 오늘은 피를 마셨는데 노루를 왜 또 죽이시는 겁니까? 라고 하자 동무는 허죽이 자신의 뜻을 따르면 노루를 죽이지 않을 뿐더러 필요한 양만큼만 피를 빨아먹고 치료까지 해주기로 한다 했으며 허죽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산에 있는 모든 노루를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불문의 제자로서 살생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허죽이었기에 동무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전에 술방울로 많은 사람을 이미 죽였던 허죽이었고요. 그렇게 6일치 연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런데 동무는 왜 이 여인 보고 간악한 년이라며 쌍욕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천종팔부 17권, 18권이 끝났습니다.